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안녕하세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어느덧 가을의 정치가 물씬 느껴지네요. 하늘을 보니까 오늘은 조금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 합니다만은, 어제 저희들이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인천 자유공원에 가서 할 때 하늘을 보니까 너무 청명하고,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리고 연이어서 또 광화문에 와서 오후 3시에 기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역시 광화문의 하늘도 인왕산을 배경으로 이렇게 펼쳐진 하늘을 보니까 이제 가을이 우리 함께 하고 있다, 이런 걸 느꼈어요. 대한민국이 반도 국가로서 사계지력에 그런 독특한 변화를 전 세계에서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선명하게 느끼는 그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큰 혜택을 받은 그런 민족으로서 멋도 알고 맛도 알고 문화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큰 족적을 남겨온 민족입니다만은, 잘못된 정치 때문에 강대국 특파군위에서 고생해온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역사를 생각하면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강대국들이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는 지정학적인 그런 요건들이 돼서 본의 아니게 국제적인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의도와는 상관없이 많은 피해도 있고, 삼국시대의 그런 많은 중국 수나라 당나라 이전부터 많은 침략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또 일제시대의 강점기, 또 최근 현대사에서는 6.25라는 그런 동족상전의 비극까지 엄청난 역사적인 아픔과 민족적인 시련을 겪은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국제정치에 이익이 충돌되는 지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확고한 철학과 그리고 출중한 지도력으로 국민을 단합시키고 좋은 정치를 했을 때는 그러한 환난을 피하고 그러한 역사의 불행을 우리가 철저하게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무능하고 소인배적이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파당을 지어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모든 탓을 하고 국민 탓을 하고 다른 환경을 탓하면서 자신을 옹호하는 그런 군주나 지도자들이 섰을 때는 여지없이 한반도는 굴욕과 아픔의 역사를 겪어야 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몽골이라는 그런 원나라의 지배도 받아보고, 일제시대 때 또 나라 잃은 아픔도 겪어봤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도 분단 국가의 국민으로서 미얀의 통일을 아직도 휴전 상태라는, 정전 상태라는 그러한 아주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금 반쪽 국가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디까지 와 있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군다나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그러한 질문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또 지식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물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물론 뭐 정치라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정치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자신들의 정치 철학을 실험하려고 무리한 정치를 하면서 잠시 국가가 혼란과 아픔의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하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념에 기반한 폐쇄적인 민족주의 및 그리고 보편적인 국제 정치 논리에 반하는 이상한 정치 실험은 잠시 대한민국이 여유를 가지고 뒤를 돌아볼 만한 그런 틈도 없이 이미 국가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되고 헌법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문제까지 고민하면서 권력을 이임받은 자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은 어디까지 지켜보고 아파해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장치가 완전히 지금 무너졌어요. 김명수 사법부는 완전히 이거 주사파 정권의 권력의 신여로 전락해버렸고 대한민국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통법부로 전락해서 건전한 토론과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여론 대변의 장소가 아니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소가 아닌 권력을 추종하는 권력을 호위하는 홍위병들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청소하는 거리감은 그런 유사 전체주의 취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 TV에서 방송을 할 때 아마 여름에 이런 암담한 잘못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비판을 하고 이 흐름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해하면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던 이육사 시인이나 윤동주 시인의 그런 아픔에 대해 시를 소개하면서 제가 1시간 정도 우리 시대의 아픔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의 제목을 국가 통제주의라는 어둠의 골짜기에 갇힌 길 잃은 양들이다. 왜냐? 언론에서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이념과 헌법 정신에 기반해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그런 언론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정권의 홍보를 강요하고 정치선동장으로 이용되는 아주 언론들의 그런 잘못된 행태와 일부 언론들이 물론 뭐 조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너무 부족하고 큰 틀에서 보면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과 이 땅의 기득권층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제가 걱정하는 이런 흐름들을 더 검게 하고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인천 상륙작전 70주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연설을 통해서 기자회견 연설을 통해서 사실은 대한민국 자유체제를 지키는 엄청난 역사적인 그런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결코 가볍게 할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인천에 가서 타고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혹시나 해서 오늘 신문을 새벽처럼 뒤져봤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 하다못해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안보 국가보좌관이라든지 대통령이 직접 안 하면 하다못해 군의 참모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명서 하나 안 내고 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가 목숨을 지킨 그날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현 정권의 이 작태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그 보수 언론에서 오늘 제가 접한 거는 전쟁기념관에서 저 주한 미 8군 사령관인 유엔 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주한 미국 대사 에리스 대사하고 한미우협회 민간단체죠. 그 회장님하고 셋이서만 전쟁기념관에서 이날의 7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또 뭐 더불어서 천안함에 희생되신 장병들을 이루어하는 뭐 그런 셀리모니를 하는 거 사진 한 장만 제가 봤어요. 이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박태우라는 한 지식인이 얘기하는 고발이 아니더라도 이 정신이 부패해도 이렇게 부패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국회에서는 어제 보니까 하루 종일 외교안보 국방 분야 뭐 대정부 질문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뭐 국민의힘이라는 야당 같이 들은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 국방부 장관, 뭐 외교부 장관, 총리 불러놓고 미주알 고주알 말장난들을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국정의 동력이 되고 변화를 주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하나 이야기 못하는 이런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차이하고 설마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망하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망하는 것은 저는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좌파 계열의 그 사회학자죠. 한상진 교수, 80년대, 90년대, 그 이전에 70년대 활동을 많이 하신 한 지식인인데 그분은 뭐 주로 과거에 좌파 정권에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엊그제인가요? 제가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름대로 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좌파 학자가 이러한 국가의 흐름에 대해서 몇 마디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국가 통제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좌파 학자가 그렇게 볼 정도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정식 공직은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직책을 가진 그 학자가 그 정도 얘기하면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한 지성사에서 축을 형성해온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연이어 제가 보니까 개인 유튜브를 하는 모양인데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데 두 번, 오늘도 제가 그 제목을 본 것 같고 이틀 전인가 본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리 보아도 이거는 더 이상 가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분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나이가 이제 90이 다 되신 분이고 이제는 연생을 정리해야 되는 분인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두 번씩이나 문재인 이 주사파 정권에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문재인 씨라고 우리 당연히 합니다만 그분 워딩을 그대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는 게 좋겠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구한다. 이런 심지어는 그 대한민국의 지성사를 대표했던 그분도 사학자죠. 현대사학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그런 울림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엄청난 이야기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그 평양 출신으로 분단 국가를 넘어서 여기 와서 이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뛰어들어서 독재 정권과 한때는 싸워서 감옥도 갔다 온 분이고 또 한때는
한 정당의 국회의원도 하면서 누구보다도 한국 정치를 잘 이해하고 반칙국가입니다만 대한민국 체제의 승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노순의 사회학자가, 현대사학자가, 이 정도 이야기를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할 정도 되면 이거는 골마도 보통 골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선진국 같으면은 이런 한 사회의 축을 담당해온 지성인이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걱정하면은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할 겁니다. 왜 이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분석을 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한마디 보도를 합니까? 그냥 유튜브로서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틀렸다는 거예요.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한 5군데 훑어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 뭐 보수를 포기한 지 오래됐다고 봅니다. 뭐 그들은 보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만 보수지요. 뭐 현안에 따라서 사주의 이익이 도움이 되면 보수가 됐다가 또 어떤 때는 보수의 노선을 버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는데 일조한 그 조중동에서 그들도 역사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독자 수수 많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감퇴하는 SNS 시대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들이 보도를 하고 문제를 삼으면은 국민들이 쳐다보는 시대니까 그 새 신문에서 사설이 보니까 똑같은 주제로 썼어요. 내가 봐도 이건 참 이게 대한민국이 썩고 부패하고 어떤 기준과 헌법 정신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니까 신문이 사설 제목이 똑같습니다. 뭐 추미애 장관 서모씨 병역 문제는 뭐 그건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도배를 하고 있으니까 사설의 내용이 뭐냐면 그 국민 권익위 문제인데요. 과연 국민 권익위인가 아니면 정권 권익위원회인가? 국민자 빼고 정권의 권익위를 지키는 위원회라고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한 사설만 소개하면은 뭐 세 사설의 내용이 비슷한데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추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같이 소개했고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 장관이 검찰의 아들 관련 의혹 수사에 직무상 어떤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권익위는 그 근거로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수사에 관해 추 장관에게 어떤 보고도 하지 않고 있고 추 장관이 이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랬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예요. 정말 정권 홍위병입니까? 이들은 그저 똘똘 뭉쳐서 정권의 이익이나 지키는 집단이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파렴치한 패륜 집단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추미애 씨가 1년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서울 동부지검에 수사지휘라인을 교체하는 등 적지 않은 영향력을 이미 행사한 상황에서 또 그들이 그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정말로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슨 권익위의 핵심에 앉아가지고 감나나라 대추나라를 하니까 누가 이들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이 정권을 정상적이라고 보겠어요? 이래서 대한민국은 미쳐 돌아가는다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두운 골짜기에 있고 국민들은 길 잃은 양에 대해서 어디에 호소할 것도 없고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 이 양태가 고쳐지지도 않아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지난 10월 달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영심 전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에는 이해리 충돌의 여지가 있고 장관직에서 배제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 비슷한 사례인데 추미애 장관 케이스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야, 이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립니까? 이것을 보면은 제가 지금 오늘 화두로 삼고 있는
국가 통제 메커니즘이 전 사회 곳곳에 다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권익위도 여지없이 청와대 주사파에 입기만 해서 정권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집단이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집단은 아닌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름을 국회에서 야당, 국민의힘이 야당인지 모르지만 권익위원회를 주사파 권익위원회로 이름을 좀 바꾸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시 이제 한상진 교수 이야기로 들어와서 그분이 몇 마디 한 거를 내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좌파 사회학자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우리의 현실을 잘 좀 진단해봐라,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코로나 전국에서 국가 명령 통제체제에 길들여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이 코로나 초기에 중국인의,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야지 앞으로 코로나 방역 전국에서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다는 건의를 몇 차례 했지만 이 주사파 정부는 무시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뭐 숫자적으로 보면 아직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하면 뭐 굉장히 적습니다만, 그래도 대만이나 뉴질랜드처럼 아예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 나라들은 뭐 몇백 명도 안 되는 선에서 확진자가 끝났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뭐 한 2만 명도 넘고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그런 차는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좋습니다. 예? 코로나 전국이 코로나 무슨 군사 계엄령처럼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로 쓰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방역 시스템을 순수한 방역 관점에서 오로지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면서 하는 방역이라면 그거는 뭐 국가의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까지 그냥 코로나 시행령을 들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통제해도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큰 인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짚어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통계를 낼 때는요, 제가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회과학자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선진국은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를 받은 국민의 프로티지가 몇 프로다.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은 뭐 한 20% 가까이 돼 가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어제도 CNN을 보니까 지금 사망자 수가 꽤 되는 것 같아요. 17만 명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프로를 국민의 전체를 검사하니까 확진자 수는 몇 명이고 사망자 수는 몇 명이고 추세가 이렇다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정부는 그냥 감염자 수가 늘고만 있다고 그러지 국민의 몇 프로를 검사해가지고 몇 명이 늘어나고 지역은 어디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들기로는 아직 대한민국은 전체 국민의 4%도 이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4% 이내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100명이 검사를 받았을 때는 몇 명이고 1000명이 받았을 때는 몇 명이고 그래서 검사하는 인원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4%를 갑자기 8%로 올리면은 감염자 수, 그 다음에 사망자 수는 뭐 크게는 안 늘겠습니다. 감염자 수는 검사하는 숫자에 따라서 크게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몇 명을 받았는데 몇 명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감염자가 여기서 몇 명 나오고 오늘은 200몇 명 나오고 100몇 명 나오고, 몇 명 검사했는데 국민 전체의 프로티지에서 이 정도면 뭐 안정권이라든지, 독감은 이 정도 걸리면 이 정도 사망하는데 백신이 있어서 이렇게 통제되고 있으니까 코로나도 백신이 나오면 안정적이지만 지금도 우리 국민은 이 정도 검사해가지고 4% 검사했는데 몇 명이 양성이 나왔고 몇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합리적인 통계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설득을 구해야지. 무조건 그냥 감염자 수가 늘었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계치를 국민에게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몇 명을 검사했는데 몇 명이 늘었다. 프로테지별로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그거를 안 하면 국가 통제주의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말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이런 위험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서울의 대중교통수단을 일부러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버스도 버스레니와 지금 가장 문제는 지하철 출퇴근 시간이에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이렇게 몸과 몸을 이렇게 거의 맞대고서 출근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한 방역 대책 이런 거는 잘 이야기하지 않고 야외에서 마스크를 끼고 1m, 2m 간격을 유지하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형평성에 좀 맞지가 않으니까 같이 좀 야외에서도 안 모이는 것보다는 모이는 것이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경고도 해야 되겠지만 더 위험하고 더 감염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더 엄격하게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방역의 형평성도 맞는 것이니까 이런 면에서 국가 통제주의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방역당국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민들도 이게 뭐 감염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그러면 일정 부분 또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뭐 불편하더라도 감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그 방역 지침, 방역 행정명령이 법의 지배라는 헌법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혹시 제한을 하더라도 아주 까다롭게 아주 제한적인 방법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고 아주 민주적으로 해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라든지 환경의 그 형평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하지 않고 그냥 때려잡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민들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이런 틀에서 약간 일탈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독재 국가의 출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우리 학자들은 예외 국가론이다. 예외 국가론. 민주주의 틀과는 벗어나는 그런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예외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정희의 그런 건국 부국강병 신화를 또 1987년 체제의 헌법의 조문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헌법을 변경하려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고 곧 헌법 개정이라는 칼을 들이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만은 코로나 전국 심지어는 코로나 계엄이라는 말까지 일부 뭐 사람들은 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국가 통제주의 경향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이제 통제되는 거고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가 재정 남용도 코로나로 모든 게 정상화되고 지나친 세금 퍼주기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뭐 최악으로 되고 있고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세계 1위입니다. 1위. 물론 북유럽의 일부 룩셈부르크, 뭐 벨기에, 뭐 그런 복지구조가 독특하고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런 나라들, 스위스 같은 나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런 거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퍼주기로 이 국민을 모명하고 국민의 민심을 자꾸 옳은 국민 민심이 정권으로 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가올 내년의 선거,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국민을 길들이는 이런 통제 메커니즘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안 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정말로 아껴서 결국은 여기 있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될 돈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 사재 팔아서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장관들 개인 재산 정리해서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어려운
경제 실현 시기를 몇 년 겪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들 이런 고위공직자들 재산은 많이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서민들은 피골이 장접해 있는데 그 사람들 재산 팔아서 돈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서민들 세금으로 물론 뭐 전체 국민의 세금이다만은 다 우리 후손들이 다 빚 갚아야 될 돈들이에요. 그거를 무슨 생색내듯이 뭐 그 돈을 나눠주는 것이 당장 힘들어서 조금 우리가 선별해서 주는 건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통신비 2만 원을 뭐 일괄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정도는 이거는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조건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갖추어지고 있는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뭐 이러한 코로나 전국 때문에 쉽게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들도 거기에 지금 일조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인 통계 수치 그런 균형적인 틀 보도보다는 그냥 어디서 몇 명 나왔으니까 이거 폐쇄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하는 조금 단순한 통제 보도 형식의 그런 저널리즘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이든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포심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공포심은 자신이 뭐 처벌받을 수 있는 뭐 어떤 신체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도 있습니다만 질병으로부터 오는 공포심도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 안보의 개념도 이제는 과거에 군사적인 충돌, 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 그러한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안보의 개념에서 이제는 인간 안보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 휴먼 세큐리티, 개인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 개인이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것도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인의 그런 질병이 악화되면 개인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다는 공포심으로 또 통치할 수 있는 이런 국가 통제주의는 항상 경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을 행정부나 사법부가 잘못하면은 견제하라고 국회에 야당이 있는 것인데 야당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견제는커녕 이 정권의 들러리가 돼서 말이죠. 냉정하게 따지고 지금 분석하고 국민에게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결국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 정도의 3만 불 정도 되면은 결국 방역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개인. 국가가 큰 틀을 제시하고 개인이 못하는 방역의 주체일 수 있으면 결국은 개인들이 철저하게 조심하고 헌법에 보장된 그런 인권적인 차원의 침해를 받지 않고 개인이 철저히 조심하고 판단해서 헌법에 보장된 그런 자유에 대해서 침해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상진 지금 서울대 명예교수죠. 사회학과에서 재학하시다가 어떻게 좌파 지식인의 대표로서 운동권 학생들의 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지력 역할을 한 건데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586 세대가 국가주의자로서 이렇게 변신을 하고 이것이 그들이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군사 권위주의 문화의 청산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국가주의자들이 돼서 이 주사파 정권에서 이러는 거는 큰 문제라는 그런 그 한상진 교수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할 때는 비상한 조치를 취할 때는 법 절차와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넘어서는 것은 안 된다. 국회에서는 이를 철저히 따지고 심의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국회의 기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86 주사파 정권을 끌고 가는 핵심 인사들이 많이 포진하기는 586 운동권 내부의 작동 메커니즘은 한상진 교수 이야기로는 전체주의적인 면허가 전체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문화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운동권 전술을 이렇게 쓰면서 국민을 상대로 선전선동으로 통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은 자만에 빠져서 자기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고 그래서 검증이 부재한 정치 세력으로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삼권 분립의 통제 메커니즘이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지금 붕괴된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라든지 행태를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뭉쳐서 이러한 잘못된 국가주의적인 행태와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야당이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야당의 위기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재앙사태인 거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피해를 많이 주고 아직까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되고 국민의 방역이 최우선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아까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결코 또 간과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지는 그런 견제의 메커니즘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보니까. 그래도 봉급을 타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부담감과 압박감을 들릴 텐데, 소상공인들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코로나 지옥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죠. 지금 소상공인들의 73%가 어디 조사한 걸 보니까, 소상공인 협회가 어디서 조사한 데가 통계를 보면 73%가 폐업을 좀 고려하고 있답니다. 이러면 경제가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석 전에 PC방, 노래 연습장, 뷔페, 이런 데 일부, 지원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엄격하게 선발해서 잘 집행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 통계 수치를 보니까 2018년 기준 전국의 소상공인은 약 642만 4천 명이랍니다. 전체 사업체 종사자 36.3%랍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임대료 내기도 굉장히 힘들고, 지난 2분기 약 서울만 보니 서울의 상가수가 약 37만 곳인데 1분기에는 약 39만 곳에서 2만 곳이 지금 감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39만 곳에서 서울의 상가수가 37만 곳으로 감소해서 2만 곳이 지금 감소했다. 이게 지금 소상공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 종사 36.3%나 차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 코로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보였죠. 경제 실적으로 일어난 것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이제 곪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약 7조 8천억 정도의 지금 추경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고, 이거를 좀 잘 써야 되겠다는 그런 국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폐업을 해야 될 정도 된 정도면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어려우더라도 좀 지원을 해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만은 잘 선별해서 해야 되겠다. 세금 낭비가 없게.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는 그거는 행정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 통과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 규모라든지 액수의 집행을 철저하게 좀 검증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추경 예산안 이렇게 편성한 액수를 보니까 1차에는 11조 7천억, 2차는 12조 2천억, 3차는 35조 1천억, 이번에 이제 4차 7조 8천억인데, 이 조단이라는 돈이 그냥 말이 조죠. 피와 같은 국민 세금들이 거치워져서 만들어진 돈이니까 한번 좀 잘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주사파 정권의 과도한 이념이 투영된 국가 운영과 아주 안이한 안보관, 그리고 주변 정세에 대한 오판, 이런 것들로 지금 나라가 내후외환의 와중에 있는데, 코로나 전국까지 겹쳐서 심지어는 뭐 코로나 계엄령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깨인 국민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정도 되는 국민이라면 능동적이고 자율적이고 부당한 그러한 조치에 대한 항의를 하고, 그리고 5년 동안 이임된 권력이 잘못하면은 당연히 꾸짖는 그런 국민들의 의로운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거를 바로 언론이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건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들 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답답해요. 이 정도 가지고는 민주주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입니다만은, 정말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지금 제가 뭐 오늘은 안보 문제는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도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흐름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악화가 되니까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 11월 대선 정국하고 맞물려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연일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북한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 들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듣기로는 그 북한이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SLBM 중에서 북극성 3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아마 대선 이전에 이벤트를 좀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 보도는 10월 10일 당 창건일에 선보일 신형 ICBM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선보이기 정도로 끝나고, 아까 말씀드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가지고 이건 이제 알다시피 지금 신포조선소 쪽에서 미국의 정보 분석가들이 지금 SLBM 위성사진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신포조선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하기는과 SLBM을 지금 발사할 수 있는 정황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 이래가지고 또 미국과의 지렛대로 써먹고 협상 국면으로 유리하게 가지고 가려는 이런 지금 징후들이 여기저기 좀 보이고 있다. 이것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지금 수도 없이 한반도 주변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항상 우리 대한민국 앞날에 큰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해 요인이 되고 있고, 또 물론 통일 이후에는 그거를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자유민주적인 통일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보고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이렇게 뭐 합의니 뭐니 이렇게 가짜문서 쏟아내면서 평화공세 펼치는 걸 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이런 안개 정국입니다. 안개 정국.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권이 다른 건 모르더라도 정말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안보 문제만큼은 정말 잘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 우파 인사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이제 문재인 현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문재인 씨 스스로가 간첩 신형복을 존경한다고 했다든지, 또 지난번에 윤희상 씨 같은 그런 간첩한테 이렇게 하는 호의를 베풀고, 또 2018년 9월 19일 날 능라도의 체육관에서
그 당시 북한의 노동당은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남쪽 대통령 이야기하고 또 9.19 군사 합의서 만들어서 대한민국 군사정권 포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격려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번 토요일 날이 9.19 군사 합의한 날이라고 해서 우리 당은 아마 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우리 일반적인 보통 시민들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그런 무슨 안보협력이라는 틀 아래에서 대한민국 군사정권을 포기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 지난번 4.15 총선에서 많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왜 재검표는 안 하는 겁니까? 너무 늦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그렇게 범죄 혐의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데 조국 씨 같은 뭐 법무부 장관 시키고 추미애 씨 지금도 법무부 장관 하면서 지금 이런 일파만파 말이죠. 군대를 갔다 온 군대 자녀를 보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짓거리를 왜 하고 있고, 참 이거 큰일 났어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좀 하고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하는 걸 못하게 말 이렇게까지 견제를 하고 인사조치하고 이런 문제들도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정권 초기로 돌아가면은 탈원전은 지금 봐도 잘못됐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가의 중추적인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저비용으로서 가장 고효율을 내는 이런 산업을 지금 파괴하고 있고 국제 수출 시장에서도 지금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는 엄청난 지금 잘못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도 무리한 설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홍수 겪어보니까 어때요? 나무를 뭐 250만 그루나 지금 뱄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런 짓거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인권과 잘못된 독재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대북 전단을 살포 못하게 이 정권은 지금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막고 있고, 그리고 윤미향 씨 말이죠. 그 위안부로서 아픔을 갖고 있는 할머니들 그 돈을 그렇게까지 말이죠.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고 그랬는지 모릅니다만은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그분들 가슴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도 아직도 국회의원으로 데리고 있는 이런 세력들 아니에요. 대북 제재 유엔과 미국에서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석탄과 유류를 이렇게 거래했다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건지 말이죠. 지소미아 문제 가지고 관제 반일 민족주의 만들어서 한미일 협력구도 이렇게 파괴하려고 꾸짐없이 하고 있고, 지금 이 정권 내 핵심 인사들은 반미적인 발언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여건과 시스템이 최저임금 주 52시간을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실행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조금 이른데 이거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런저런 거를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 문제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걸 정상이라고 어디를 보더라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잘못된 국가 통제주의로 빠져서 국민들이 더 도탄에 빠지고 아픔을 겪는 일을 하지 않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끝내기 전에 그 책이 한 권이 나왔더구만요. 보니까 이게 이제 제목은 유럽을 성찰하다 이런 내용의 책인데 데니엘 코엔이라는 그런 아주 저명한 학자가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판인데 김진석 씨가 옮겨서 출판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 1968년도에 68혁명이라고 그 당시 뭐 유럽에서 선풍적으로 일어난 구질서에 대한 그런
체제 저항 운동이 과연 어떻게 기결되었고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대사하고도 맥이 다 있기 때문에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민주주의의 큰 토대가 이제 노력한 만큼 자신들이 성공을 하고 부를 향유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쟁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온 그 2차 대전 이후 역사 속에서 전쟁은 안 된다. 근데 평화, 반전시 이런 걸 중심으로 또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 많이 찾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좀 새로운 질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래서 사회혁명의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알다시피 디지털 4차 산업혁명, 5 제너레이션, 5G 시대에 이러한 흐름과는 어떻게 지금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는 순수하게 그런 단편적인 사회 흐름에 대해서 저항 세력으로서 그런 운동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SNS의 발달과 또 선전선동 논리가 이렇게 판을 치면서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이렇게 많이 횡행하면서 디지털 사회로 지금 우리가 변화하고 이런 사회인데 이럴수록 우리는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담론과 그런 가치적인 틀을 어디서 찾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68년도 68혁명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혁명의 물결이에요. 그 당시도 구체제에 대한 그 반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의 그런 저항과 고민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거는 이제 68년 혁명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세계의 역사가 헤겔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구질서의 문제라든지 그런 모순이 축적이 되면 이거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서 충돌이 일어나서 제3의 그런 새로운 대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당시 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세대를 갈망했던 그런 젊은 욕구들이 68년대에 표출이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흐름들이 70년대 경제 위기가 오니까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이 경제 위기 속에 묻혀가지고 크게 담론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였어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니까 산업이 쇠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 전반적으로 암울해지고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동력도 이렇게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70년대 그런 경제 위기 전에는 임금 인상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복지제도의 마련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과거의 구질서의 그런 기득권 세력에 대한 타파를 명분으로 이렇게 큰 흐름을 만들었는데 다시 경제이기 때문에 해고와 실업의 위협이 커지다 보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고민해야 됐던 70년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뭐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하던 시기입니다만 유럽이라든지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런 아픔을 좀 겪었죠. 그래서 이거를 또 타파하겠다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널드 레이건, 마가렛 세처 같은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보수혁명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고 그러나 결국은 신자유주의도 그 68년도에 제기했던 그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의 불평등 문제, 결국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모순들을 이 신자유주의가 잠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68년도에 분출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세계 경제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버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가치관의 혼란이 다시 온 우리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라든지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가 큰 화두가 됐죠.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가 세계화를 많이 선전하고 이렇게 정책화하고 그랬는데 신자유주의의 그런 흐름 속에서 경제 정책을 펴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당시에 또 세계화라는 큰 틀 속에서 혜택을 본 그런 계층이 있는 반면에 또 여기에서 낙오된 소외된 이러한 많은 어려운 계층들을 생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러한 새로운 민중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포퓰리즘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을 만들어내고, 민주주의의 그런 엄격한 실천보다는 그때그때 처방과 잘못된 포퓰리즘이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는 이런 흐름들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 알다시피 과거에 이런 질서가 파괴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관의 정확한 정립이라든지 이러한 자본가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공참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부의 창출, 이거를 분배하는 메커니즘, 또 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복지 정책의 범위, 이런 거에 대한 담론이 끊임없이 전개되면서 디지털 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숙제들을 안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6.8 혁명을 소개하고 지금 디지털 4차 혁명을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사회는 항상 급변하고 어떻게든 새로운 돌출구를 마련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이 처하고 있는 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이 주사파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든지, 또 뭐 요즘 뭐 코로나를 대처하는 이곳에서 이제 뭐 확장적인 재정 정책, 이거부터 해가지고 좀 우려할 것이 많아서 우리가 한번 이런 흐름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야 되는지,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보수가 합리적으로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이런 민중들의 흐름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치열하게 할 때 같습니다. 내년에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이런 거를 다룰 자리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제대로 된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은 그때 이제는 한번 이런 담론을 놓고 대격돌을 벌이고 우리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대한민국 국가 체제의 틀을 다시 짜야 되는 이런 큰 숙제가 있다. 지금처럼 국가 통제주의가 강화되는 이런 잘못된 메커니즘, 이런 노선 가지고는 백전백패하는 이런 국가가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친중 노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또 이론적인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금 사안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애동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한반도에서 분단 국가로서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아픔도 겪고 영광도 안고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휴전 체제에서 이 분단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가 요동치는 신냉전 구도,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 패권 질서를 놓고 한판의 대결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 또 사회 변혁의 욕구들을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 어떻게 맞춰가지고 가져가냐는, 전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시민의식이 여론을 만드는 것을 기반으로 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회의원들이 양심 있고 깨어있는 통찰력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여론을 만들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완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미 그 이전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과도한 이념을 가진 주사파 세력의 헌법을 무시하는 이런 정책과 또
국민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이런 정권의 모습이 아니고 국민을 어떻게 보면 선전선동으로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이런 잘못된 흐름 속에서 국가가 많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비록 즉고 원내 정당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정의의 목소리를 내고 진실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런 많은 고민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